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세계 시민주의와 민족주의인데요. 저는 거기에 글로벌 시민의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부제목을 붙여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시민주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철학이고, 민족주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어서 글로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에서 정치철학을 강의하고 있고 또 한국철학회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선욱 교수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계 시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저는 글로벌 시민의식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제목을 달아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시민의식과 글로벌 시민의식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어진 주제가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또는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유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단어는 견유파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에 의해서 쓰여진 말인데요. 이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디오게네스가 했던 대답이 나는 코스모폴리테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데서 유래가 됩니다. 이 코스모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이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이 단어,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디오게네스의 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토아 학파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의 기본은 도시국가 또는 지역 또는 기존의 그리스적 폴리스를 넘어서서 우주적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연대 또는 그 연대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인간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인간들 사이에 형제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에 놓여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당시 고전적인 도시국가가 쇠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리스 중심의 체계가 무너지고 또 그 이후에 또 로마 제국이 발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이미 지역적으로 이제 붕괴가 되고 또한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도시국가의 틀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그와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단어, 물론 이 단어는 코스모폴리타니즘,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텐데요. 사회 동포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시민주의라고 많이 번역하고 있고 저도 뭐 거기에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 표현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주의의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마사 누스바움이 좀 정리를 한 것이 우리한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주의의 기본 철학이라고 한다면 우선 정의, justice와 같은 기초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이웃으로 간주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을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벗어나서 정의 또는 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도덕적 능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개별 국가나 정부가 아닌 보편적 인간의 토대를 둔 도덕 공동체
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상정을 하고 거기에 충성심을 바치겠다고 하는 자세가 세계 시민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이 되겠습니다. 세계화는 비단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 요 시기에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죠. 그 세계화의 역사적인 그 인류사 전체를 보았을 때에 과연 이 세계화의 물결이 이루어졌던 시대들이 언제였는가를 보게 되면 그 몇 가지의 분류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냥 타당한 의견 같아서 정리한 것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고대 때 거의 그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 그 시기에 각 지역별로 문명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형성된 문명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물론 이제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웃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 수준이겠고요. 거기에는 정치력 또 군사적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세계 종교도 함께 했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시기로 본다면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고 했던 그 1500년대부터 한 1850년 정도에까지 그래서 유럽의 제국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 시기까지를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그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형성됐던 여러 기술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힘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팽창을 했지만 이때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깊숙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주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중심으로 세계화에 파급 효과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 이제 그 이후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시기인데 이때는 유럽의 열강들이 자신들이 강화한 그 힘을 가지고 광범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경제적 세계화를 일구어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그 힘들이 확산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환경 문제도 국지적으로나마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의 네 번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시기를 얘기하는데 특히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진, 특히 경제적 세계화가 이루어진 그 시기가 우리의 문제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던 시대하고 1980년대 이후,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신자유주의적인 이제 그와 같은 그 세계화가 이루어진 그 이후의 시대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IT 기술 혁신의 살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대한 변환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민족주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민족 그리고 부족 나아가서 시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국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는데 국민국가의 주체로 우리가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 영어 단어에는 이 nation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굉장히 그 뭔가 이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언어에 있어서는 사실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족적 정체성이 많이 이게 그 강화된 단어로,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면 국가와 연결되어서 어떤 법적 자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그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우리들이 이 단어를 접할 때의 어떤 그 느낌은 좀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는 서로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계 시민주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 시민적인 어떤 전망을 보여주는 일종의 윤리이자 철학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민족주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특정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할, 힘을 만들어내는 도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그 사람들을 묶고 어떤 그
그 어떤 연결시켜서 연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기제를 가진 그와 같은 관념의 체계라고 정의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어마어마한 논의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두 사람의 논의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르낭입니다. 르낭은 네이션과 레이스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대에 들어와서 민족 국가와 더불어서 형성이 된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시민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대에는 민족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 또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와 의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 그 함께함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과거의 유산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할 때 갖게 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을 구성하는 내용이 될 텐데, 이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정신적 원리가 존재할 때에만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민족은 대부분은 언어적 유사성 내지는 종교로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르낭 시대에 스위스나 또는 여러 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형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의 국민 투표를 통해서 민족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민족 개념과 더불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을 썼을 때 르낭은 민족은 건전한 정신과 뜨거운 심장으로 만들어진 도덕적 양심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니는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사상가였고요. 특히 민족 개념을 중심으로 그 이탈리아 민족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제 정치적 통일을 추구했던 그런 사상가였는데, 마치니가 생각하는 민족도 공동의 사상과 공동의 권리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함께하는 가운데서만 존재할 수가 있다고 보았고, 민족성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민족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민족 가운데 이 조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갖고 와서, 이 조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영토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사랑의 사상이자 공동체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국이라고 하는 것, 이제 애국심을 갖게 된 대상인 이 조국은 정치적 이상과 사랑의 감정이 응축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가 없고 다른 조국들을 해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로 애국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애국심과는 다르게 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민족주의라고 비판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 민족이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마치니는 애국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민족 속에 민족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글로벌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국의 문제가 글로벌 세력의 영향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분열의 문제인데, 이것은 좌우의 분열이 아니라 개방과 폐쇄 사이의 분열이고, 또 신자유적 세계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초국가적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옹호하느냐 저항하느냐의 분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 세력, 이 경제적 강자가 그것의 결과, 세계화의 결과로 나타난 이 빈부의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들 자신은 관심이 없고 무책임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제 권력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면 결국은 경제의 질서, 제도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결국은 정치적 힘에 의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성해서 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우리에게 시민 의식을 형성하고 단지 그 의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까지, 그래서 시민의 덕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체화된 어떤 형태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이것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 붙여진 타이틀이고요. 원래 한 24년 전에, 그 책이 나오기 전에 Democracy's Discontent, 민주주의의 불만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절반을 뚝 잘라서 버리고 앞부분의 절반에다가 이제 몇 가지 그 챕터를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새로 개작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슈를 이제 가지고 다시 오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서 그 국가와 그리고 이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제 관점 또는 생각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주의적 관점과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의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무엇인데요. 우리 자신이 과연 얼마나 시민인가, 또 어떤 시민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또 소비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장애는 우리들의 생각이 소비자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을 극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시민이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의 전환,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citizenship이라는 단어고요. 이 citizenship은 뭐 시민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시민다움, 나아가서 시민의식.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할 때 그 번역자도 그랬고 감수하는 저도 이 citizenship을 시민의식이라고 번역하는 데 동의를 하고 일관되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족주의적으로 연대를 갖는다는 것은 뭐 세계 시민주의적 방향성과는 뭐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에 갖는 문제, 세계 부족주의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겠죠. 그런데 윤리적 연대 또는 도덕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해법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위르겐 하버마스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한계,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 하버마스의 이 철학 속에서 또는 이 헌정주의적인 어떤 그 정치 사상 속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연대에 대한 의식은 그것이 정의의 이면으로서 the reverse side of justice라고 하는 것으로서 solidarity를 촉구하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저는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위르겐 하버마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도덕적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타자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된 형태의 타자와의 연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체적인 타자와의 연대로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고 저는 그 비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하버마스를 굉장히 연구하다가 이제 아렌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렌트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입니다. 이 정치적 연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선 잠깐 언급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글을 아렌트가 많이 썼는데 우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연대가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는 요 다음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 우선 아렌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정치적 연대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아렌트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아렌트의 해석이 상당히 이제 탁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고 할 때 그때
돌아보는 자기가 있고 또 돌아봐지는 자기가 있죠. 그런데 돌아보고 있는 자기 그리고 돌아봐지는 자기는 근본적으로 같은 하나의 자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 돌아보고 있는 자기와 돌아보고 있는 자기가 완전히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two in one, 다시 말하면 하나 속에 있는 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사실상 플라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와 보아지고 있는 자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모습과 다르게 내 속에 자아의 모습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비추어지고 있는 이 거울로서의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렌트는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현실적으로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형성되는 자기이고 그렇게 나누고 대화하면서 형성되는 자기 속에 이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와서 그 관점들이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기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자기 속에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있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와 같은 휴머니티, 인간다움은 내 의식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다시 돌아가면 구체적으로 거리에 나아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국제협력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들의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고 또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가운데서도 글로벌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글로벌 시민의식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피아가 했던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남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기 때문이다. 대화는 어떤 것에 대한 합의, 특히 가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특히 교육 그리고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차원에 있어서 글로벌 시민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내용은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남이 가능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환 학생 제도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이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외국인들과 외국 문화와의 구체적인 만남을 장려하고 이해를 갖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시민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미래 인재들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었지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번역을 했고 제가 감수한 책인데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정치가 왜 문제인지, 왜 어떻게 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고 이 책은 샌델 교수와 저와의 대화의 내용으로 구성된 책인데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책들을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를 다루었습니다.